지식산업센터가 작년, 재작년에 사람들이 투자를 했다가 굉장히 많이 물린 이유가 뭐냐면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월세 수익률이 6%예요. 근데 이자가 예전에는 3%였거든요. 그러니까는 월세를 500만 원을 받아서 이자를 250만 원을 내고 250만 원을 내가 수익으로 갖고 가는 구도였거든요. 그런데 이 금리가 작년, 재작년에 3%였던 애가 6%까지 올라가 버린 거예요. 기본적으로 수익형 부동산을 할 때는 월세 수익률이 한 10%는 넘는 물건을 찾으셔라. 찾다 보면 아시게 될 거예요. 서울에는 없다는 걸. 이거는 아직 진행 중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수강생들이랑 같이 투자하고 계신 건 있다고 들었는데. 저도 지금 이제 원룸 건물을 몇 개를 갖고 있는데 네. 우연히 그 주변에 땅을 찾고 계시는 분이 계셨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요즘 한참 뜨고 있는 그 원삼의 하이닉스, SK 하이닉스 인근에 원룸을 짓는데, 사실은 제가 한 10년 전쯤에 그 인근에 원룸을 지어서 뭐 일부는 매각을 하고 일부는 제가 갖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10년 전이니까 하이닉스 이슈는 없는 상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실도 없고 월세 수준도 서울이 예를 들어서 뭐 1000에 50이다 그러면 그쪽 같은 경우에는 땅값이 땅값에 대한 평당가가 뭐 1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월세 가격이 뭐 500에 50 이렇게 더라고요. 그러니까 월세 가격이 서울이나 그쪽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쪽에서 땅을 사가지고 건물을 짓고 있고 지금도 한 2억 개는 갖고 있는데 수강생이 그 지역을 찾으신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쪽에 땅이 좋은 게 있으면은 하려고 했어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그렇게 이제 하게 돼가지고 땅을 1000평을 산 거죠. 1000평을 사서 1000평을 사게 되면은 어떤 이득이 있냐면 일단 첫 번째가 사이즈가 작으면 100평, 200평짜리 땅은 단가가 높습니다. 그런데 1000평짜리 땅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단가가 내려가요. 예를 들어서 100평짜리 땅이 평당 600만 원이다. 그러면 1000평짜리 땅은 평당 400, 450 요 정도 선에 살 수 있다는 거죠. 1000평짜리 땅을 사서 논이에요. 논밭입니다. 이게 농지거든요. 농지에다가 건물을 지을 수 있냐 없냐? 농지여서 못 짓는다, 농지여서 지을 수 있다라는 게 아니고 건축법상의 도로라고 해서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도로가 접해 있으면 그 땅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그 용도 지역에 따라서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또 나눠지지만 어쨌든 건축법상의 도로라고 하는 도로를 끼고 있으면 농지든 임야든 대지든 어떤 땅이든 일단 건축은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건데, 농지를 사서 구획을 10개로 나눠서 1000평을 구획을 10개로 나누면 100평씩이 되잖아요. 가운데 도로도 만듭니다. 도로 지분도 서로 나눠 가져요. 그래서 10개로 나눈 다음에 거기다가 건물을 지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 농지가 대지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우리 PD님, 논밭이 땅값이 비쌀까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대지가 땅값이 비쌀까요? 대지가 비싸죠. 요 행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개발행위 허가라고 하는데, 일단 개발행위 허가를 하면서 농지, 전답인 지목을 대지로 바꾸면서 1차로 수익을 가져올 수가 있겠죠. 그 시세 차익을 내가 만드는 거죠. 사가지고 기다리는 게 아니고, 아파트 사가지고 올라라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싼 땅을 사서 개발 행위를 해서 비싼 땅으로 내가 시세 차익을 스스로 만드는 겁니다. 대지를 만든 다음에 그 위에다가 건물을 지어서 원룸을 지어서 이제 월세를 받는 건데, 이쪽 지역이 월세 수준이 제가 아까 얘기했던 50만 원, 제가 원래 예전부터 갖고 있었던 거는 이제 50만 원인데 지금 신축 시세가 뭐 80만 원, 90만 원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지금 땅이 없어가지고, 신축으로 짓는 건물이 없어가지고 방이 지금 모자란 상태예요. 자, 이건 왜 그렇게 되냐면 지금 대출이 안 돼요. 공사비 대출은 거의 좀 어렵다, 불가능하다 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이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아서 공사비를 충당을 하고 계시는 거죠. 여기에 또 재밌는 점이 뭐냐면 땅은 있는데 옛날 같았으면은 수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서로 원룸 건물을 다 너도 나도 지었는데, 지금은 공사비 대출이 안 되니까 자기 원래 부동산 자산이 없었던 사람들은 시작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수요는 많은데 공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막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또 다시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수요는 많은데 지금 여력이 있어서 원룸을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소수라는 거예요. 그러면 수요는 많고 공급이 적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가격은 오르게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용인에 원삼이라든가 배감이라든가 이런 하이닉스 인근의 시장 상황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쪽에 입주를 하려고 하는 회사들이 총무팀 뭐 이런 데서 돌면서 그 동네를 돌면서 기숙사식으로 원룸을 지금 찾고 있는데 방이 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그쪽도 난감해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좀 올라가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 공동투자는 괜찮다는 거죠. 왜냐면 나중에 끝나고 나서 아예 자기 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1000평 땅을 같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10명이라고 치게 되면 10명이 같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 들어갈 때부터 이 1000평의 땅을 어떻게 나눌지가 정해져 있어요. 너는 1번 땅, 나는 10번 땅, 너는 5번 땅 이렇게 다 나눠져 있고 공사를 하는 중간에 등기가 처음에는 하나였다가 공사하는 중간에 얘가 10개로 쪼개집니다. 예를 들어서 뭐 땡땡리 100번지였다면 100-1번지, 100-2번지, 100-3번지, 100-4번지 해서 100-10번지까지 해서 전부 다 등기가 나눠지거든요. 그리고 그 등기부 등본에는 오로지 나만 주인이에요. 등기부 등본에 내 이름이 들어가 있고 내가 얼마의 지분이 있는지가 적혀져 있고 더 좋은 거는 나중에는 최종적으로 같이 얘를 끌고 가는 게 아니고 각각이 다 내 땅에 내 건물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 공동투자의 또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부동산으로서의 어떤 내가 운용을 하려면 얘를 팔고 싶을 때 팔 수 있어야 되고 또 대출을 받고 싶을 때 대출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공동으로 이게 묶여 있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가 도장을 안 찍으면 팔 수도 없고 팔고 싶은데 또 대출을 받고 싶은데 대출을 받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공동으로 있을 때 공동 투자를 한 물건 같은 경우에 부동산으로서의 기능을 일부만 할 수 있고 내가 운용을 하는데 좀 제약이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맨 마지막에는 한 개 필지로 1000평짜리 중에서 100평짜리가 내 거가 되고 그리고 그것은 온전히 내 거가 되기 때문에 매각을 하던 대출을 받던 뭐 임대를 놓던 그건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바람직한 공동 투자의 형태다. 만약에 하시려고 그러면 이런 형식으로 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월세를 생각하고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네. 어떤 식으로 이제 목표를 잡고서 어떻게 땅을 찾아? 중요한 부분이네. 이게 뭐냐면요. 이 금리하고 월세 수준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예대마진이라고 여러분들 아실 텐데 예대마진이 뭡니까? 이게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면서 받는 이자가 예를 들어서 뭐 5%다. 적금을 해서 내가 주는 이자는 예를 들어서 2%다. 그러면은 5% 빼기 2%, 요 3%를 수익으로 갖고 가는 게 일반적으로 은행의 수익 구조지 않습니까? 얘를 예대 마진이라고 하는데 이 월세 수익형 부동산을 하시는 분들, 월세 수익을 노리시는 분들도 똑같은 구도예요. 예대 마진인데 은행에서 5%의 이자를 가지고 내가 돈을 쓰면서 10%짜리 물건을 월세를 받는 거죠. 그러면 10%의 월세를 받고 이자는 5%가 나가니까 5%가 내가 수익이 되잖아요. 요런 식으로 은행에서 예대 마진을 수익으로 갖고 가듯이 월세 받는 사람들도 이런 식의 이득을 갖고 가는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부동산 투자를 할 때가 2000년대 초중반이었거든요. 그때 일반적인 은행의 금리가 대출 금리가 6% 정도 됐었어요. 6%나 7% 정도의 은행 대출 금리였었습니다. 그러니까 3%, 2%는 저는 그때 당시에 처음에 제가 투자를 할 때는 상상도 못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물건을 제가 수익형 부동산을 찾냐면 6%, 7%의 이자를 내고도 내가 4%, 5% 정도의 수익이 남는 물건을 찾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왜냐면 은행 금리 이자를 내고 나면 나도 뭐가 남는 게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미니멈이 월세 수익이 8%, 대부분 12%에서 어떤 물건은 19%가 되는 물건도 있단 말이에요. 19%의 수익을 만약에 본다 그러면 은행 금리가, 대출 금리가 6%가 되든 7%가 되든 8%가 되든 관심이 없어져요. 그런데 지식산업센터가 작년, 재작년에 사람들이 투자를 했다가 굉장히 많이 물린 이유가 뭐냐면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6%로 거의 대부분 대동소이합니다. 월세 수익률이 6%예요. 근데 이자가 예전에는 3%였거든요. 그러니까는 월세를 500만 원을 받아서 이자를 250만 원을 내고 250만 원을 내가 수익으로 갖고 가는 구도였거든요. 지식산업센터라는 게. 그런데 이 금리가 작년, 재작년에 3%였던 애가 6%까지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월세를 받아서 이자를 내면 남는 게 없는데 관리비라든가 뭐 재산세라든가 이런 비용들은 내가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물려가지고 또 분양도 받으셔가지고 물려 있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수익형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이 애를 매입을 했을 때 은행 금리를 그냥 6%라고 보세요. 나중에 내려갈 수도 있고 뭐 2%로 될 수도 있고 3%로 될 수도 있지만, 일단 은행 금리를 6%, 뭐 조금 저기 하게 본다 그러면 한 5% 정도는 내가 은행에다가 낸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4, 5% 정도는 남을 수 있는 물건, 다시 얘기하면 월세 수익이 10% 플러스 마이너스 한 2%, 그러니까 8%에서 12% 정도의 월세 수익이 나오는 물건을 갖고 있어야 이자가 오르든 안 오르든 내가 수익을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익형 부동산을 할 때는 월세 수익률이 한 10%는 넘는 물건을 찾으셔라. 찾다 보면 아시게 될 거예요. 서울에는 없다는 거를. 제가 처음에 생각은 뭐였냐면, 돈을 모아서 서울로 들어가야 되겠다 했어요. 그러니까 30대 초반이었으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돈을 모아서 서울로 들어가야 되겠다 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서부터 시작을 할 수밖에 없었죠. 지방에서 시작을 해서 점차 이제 돈을 모아서 서울에 들어갔어요. 서울에 들어갔더니 다시 나오게 된 겁니다.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월세 수익률이 10%가 아니고요. 5%짜리 찾기도 힘들어요. 내가 매매로 하거나 신축을 하더라도. 매매되는 게 거의 4%, 5%, 강남 같은 경우에는 3%, 압구정, 청담 같은 경우에는 2%짜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월세 수익을 볼 수 있는 애가 아닙니다. 그러면 왜 사냐? 이제 1년 지나고 3년 지나고 하면은 얘가 땅값이 올라가니까 시세 차익을 노리고 사는 물건들이거든요. 월세 수익을 노리고 사는 물건들이 아니에요. 근데 월세 수익을 노리고 서울로 뭔가를 한다? 그건 잘못된 선택이라는 겁니다. 월세 수익을 노리려면 핵심적으로 어떤 기업이 그 자리에 최소 30년에서 50년은 그쪽에 있을 기업이 있는 도시라든가, 뭔가 사람들을 유입하는 어떤 요소가 있는, 망하지 않을 그런 요소가 있는데 인근에다가 월세 수익형 부동산을 만드는 게 답인데, 재밌는 게 10%에서 12% 정도 되는 수익률이 나오는 그런 건물을 내가 갖게 되면 자기가 들어간 돈을 회수하는데 빠르면은 한 5, 6년이면은 내가 들어간 돈은 전부 다 회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때부터는 내가 리스크가 없어지는 거예요. 5, 6년 지나면 내가 들어간 돈이 전부 다 회수하고 그 이후부터는 그냥 돈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20년 후, 30년 후까지 계속 수익을 발생된다 그러면 손익분기점이라고 하나요? 이거 내가 들어간 투자 대비 투자금은 다 이미 회수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마음 편하게 투자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대표님 수업을 들으면 이제 그 어떤 물건을 찾아야 되는지, 어떻게 네. 분석해야 되는지 네. 이런 걸 좀 그거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 신축을 하시는 분들이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뭐 시공사가 도망갔다더라, 아니면 설계할 때 이런 걸 조심해야 된다더라, 뭐 시공사가 갑자기 돈을 올려달라 그러면 어떡해요, 공사를 뭐 지연하고 못 살게 하면 어떡해요, 공사하다 보면은 뭐 10년 늙는다던데, 뭐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이 신축 사업에서 중요한 부분은 시공사가 이랬냐 저랬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땅을 사서 내가 이 건물을 지었을 때 과연 수익이 나는 거야? 안 나는 거야? 이거를 판단하는 능력이 99%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신축이라 그러면, 그러니까 건물 짓는 거, 시공사가 이랬다 저랬다 그쪽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게 포인트가 아니고, 이 땅을 사서 내가 건물을 짓는데 얼마가 들어가고, 얘를 다 지었을 때 얼마에 팔 수 있고, 얼마의 월세가 나오는지를 분석하는, 그걸 아는 게 90% 이상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 강의를 할 때 1주부터 5주 수업을 할 때 2주 반을 거기에다가 투입을 해요. 그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가 땅을 뭐 물려받았던 매입을 했던 간에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수익 분석을 해보면 건물을 짓지 않고 그냥 땅으로 매각하는 게 더 수익이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건물 짓는다고 해서 다 돈을 버는 건 아니거든요. 뭐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아무 땅이나 사가지고 건물 지으면 돈 번다 그러면 그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세상에 그런 일은 없고, 그런 땅을 찾아서 그런 형태의, 그런 종류의 건물을 지어야 내가 수익이 나는 것이지, 그냥 맨 땅에다가 건물 짓는다고 돈 버는 건 아니다. 수익 분석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